안녕하세요. 특집 글로벌 대선이 온다 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지입니다. 자, 2024년 올해는 글로벌 슈퍼선거의 해로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고요. 또 인구로만 보자면 40억 명 넘는 사람들이 선거에 임한다고 합니다. 인류 선거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번에 올해에만 선거 유권자가 2명 중에 1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치와 경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글로벌 슈퍼 대선,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분들 모시고 관련해서 체크 포인트와 함께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대선이 온다 1교시 미국 대선 캠프는요.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출강을 앞두고 있고요. 2교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선 캠프는 재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학과 교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에 경제, 금융 지킴이 두 분과도 함께합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김권진 부장 그리고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2024년 세계 주요국들의 선거 일정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러시아는 전쟁 중에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요. 또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미국 대선이 11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권진 부장님, 이렇게 대선이 많은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쪽에 어깨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알아서 연초에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디 쪽이 앞으로 수혜를 입을 건지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여기 환경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기를 보시면 어떤 이런 선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2024년 세계 글로벌 선거의 해 이제 벌써 스타트가 끊어졌습니다. 대만 선거도 사실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이충현 네. 대표님, TSMC랑 또 우리나라 반도체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리스크가 소멸됐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영향은 제한적이고 이제 이 결과로 인해서 향후에 글로벌 정세가 복잡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경우에는 뭐 수급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은 이제 TSMC보다는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만 쪽에서는 대만 총선과 관련해서는 큰 연관성은 없었다. 근데 이제 향후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중국의 대만 무역 제재가 이제 결국은 미국을 또 건드리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와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직격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라이칭더 총통의 당선이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높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또 이제 또 중국이 또 미국이랑 어떻게 되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직은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는 거는 라이칭더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 조합이 아마 글로벌 증시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문제로 커질 수 있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대선 캠프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매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죠. 미국 대선 캠프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5 대 49.5? 트럼프가 진짜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손봐줄 집단이 있다. 그 세 집단이 뭐냐면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I laid out my Build Back Better plan. 글로벌 대선이 온다 1교시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입니다.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일 먼저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도대체 왜 또 트럼프냐? 네, 그 왜 많은 트럼프죠? 사람들, 그 미국 땅도 크고 인구도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2016년에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트럼프가 또다시 돌아왔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이든의 실정, 바이든의 무기력, 바이든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 미국 현지 분위기나 사정들은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높은 물가. 네,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미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떨어져 있는 거를 지금 떨어져 가는 거를 미국 국민들이 잘 체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트럼프의 원래 그 핵심 지지층은
저학력 백인 유권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 4년 지나고 8년 지나면서 이 고학력 공화당 유권자들도 슬슬 트럼프한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달까요? 좀 그렇게 돼서 좀 지지층이 좀 넓어지는 면도 있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작년 3월 달부터 지금 트럼프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방과 주 차원에서 기소를 당했어요. 네, 전직 대통령이 기소당한 거는 미국 역사상 최초죠. 뭐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최초가 뭐 한둘이 아니지만 그래서 기소를 당해서 그 이후에 갑자기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유권자들 중에 트럼프 불안한데, 트럼프 좀 지겨운데 하던 사람들도 트럼프가 기소된 다음에 이건 아니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어? 오히려. 사법적 잣대로 트럼프를 쫓아내려는 거야?라고 이제 분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트럼프 지지층으로 좀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요즘 계속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기사들도 팔로우하고 하고 있는데, 뭐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공화당 그 코커스 프라이머리 결과 나오는 것도 보면 트럼프가 진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본선으로 가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공화당 경선 모드이기 때문에 또 네. 여론조사에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조금 앞선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놓고 보면 와, 트럼프가 다 된 것처럼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얘기가 많이 되는데, 9월 달에 접어들면 첫째 주가 미국의 노동절 연휴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실 선거는 미국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11월까지 굉장히 그 핵심적인 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근데 그때를 한번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미리 내다보면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 오바마 케어라고 의료보험 제도를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 오바마 케어도 다시 없애겠다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낙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다시 되면 이 낙태 권리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자세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의 우려와 걱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 바이든이 이런 어떤 미국 정치 양극화 현상에 조금 뭐 힘입는다 그럴까요? 지금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력, 무능력에 대한 비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가 지금 50대 50이라고 하는 양극화 상황이기 때문에 본선에 가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책적 어떤 이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봤을 때 이 경합주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들을 여름쯤에, 또 일찍 내놓으면 또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요. 시대를 기억을 못 하니까. 네. 여름쯤에, 가을쯤에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은 그 경합주들을 이길 수 있다. 현직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이네요.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 대선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저런 식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수가 있었네라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혹시나 그렇게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으면 어디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어디 쪽이 좀 더 불리한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표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 중에 내가 트럼프를 찍을까, 바이든을 찍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이고 72년부터 6선의 상원의원을 36년 동안 했고,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8년의 부통령을 했죠. 바이든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2017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 했죠. 그래서 트럼프를 찍을까 바이든을 찍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요소 뭐냐면, 투표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있을 것인가. 그래서 2020년 팬데믹 대선 때부터 사전 투표가 활성화돼서 이제는 일렉션 데이가 아니고 일렉션 윅스가 됐어요. 투표일이 아니고 투표월. 굉장히 그 길어졌네요. 10월 한 몇 주 동안 투표를 계속 하는 거죠. 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이라든지 하루만 투표하면 안 할 사람들이 한 3주씩 투표를 하니까 뭐 드라이브 스루도 있고요. 우편 투표도 있고요. 드라이브 방법이 여러 가지가 방식도 있어요. 다양하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쪽에 이 친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그 당시 후보가 8,100만 표를 얻었는데 네. 역사상 최다 득표예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2016년만 해도 힐러리 후보가 6,700만 표,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6,400만 표. 300만 표를 힐러리가 더 얻었지만 미국 대통령 고유의 그 선거 제도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승리한 거죠. 근데 바이든은 8,100만 표를 얻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급증인 건데 2022년 중간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합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숨어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높아진 투표율.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조기 투표, 사전 투표가 활성화된 미국에서 이 사전 투표 활성화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교수님 그렇다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각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두보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짚어주시죠. 이제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이 본선에서 경쟁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 몇 가지 각 두 후보 간의 어떤 뭐 장점 혹은 단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승리 가능성과 직결되는데 우선 트럼프 쪽을 살펴보면 가장 트럼프한테 지금 유리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경의 난맥상, 그다음에 높은 물가 이런 것들로 인한 미국 국민들의 불만,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해내는 것. 그것이 뭐 트럼프가 잘하는 거기도 하고요. 트럼프한테 가장 유리한 지금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단위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뭐 만일에 이제 한 명 한 명 투표하면 그거를 다 세 가지고 누가 더 한 표라도 많이 얻었나 이래서 승자가 결정되는데 미국은 이게 주 단위로 나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텍사스에서 바이든이 500만 표를 얻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500만 한 표를 얻었다. 그럼 한 표 차이잖아요. 근데 그 한 표 차이지만 텍사스에 배당돼 있는 40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 표 차이로 바이든이 아깝게 졌어도 바이든은 0이에요. 트럼프는 40이고. 왜냐하면 텍사스에 배당된 대통령 선거인단의 숫자가 40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애리조나와 조지아를 다시 회복하고 라티노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네바다까지 가지고 온다. 이랬을 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요 중서부 3개 경합주 중에 한 곳만 가지고 오면 대선을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흑인 유권자들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흑인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됐지만 흑인들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하는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교묘하게 또 부추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경합주 상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미시간주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업들한테. 근데 트럼프가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경합주인 미시간에 가서 미시간은 자동차 산업이 유명한 곳이니까 거기에 가서 전기차를 가지고 바이든을 공략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거꾸로예요.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애리조나, 조지아 거기다가 네바다까지 이겨도 만일에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요 3개 주만 지키면 대통령 선거인단 그 숫자를 제가 이렇게 연구실에서 막 계산해 보거든요. 그러면은 270명이 딱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싸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의 총수가 몇 명이냐면 538명이에요. 270. 네, 538을 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끝이네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269 대 269도 가능해요. 538을 2로 나누면요. 269, 269 나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 하원으로 넘어가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각 주가 한 표를 행사해서 뽑고요. 부통령은 미국 상원에서 상원 의원 100명이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미국 역사에서.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중서부 3개주 바이든이 이제 그쪽 출신이라고 노조와 친화적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3개 주만 지키면 270명이 돼요. 그러니까 미니멈 과반이에요. 그러니까 270명 이상을 획득하면 대통령인데
딱 270명을 얻고 트럼프는 268명.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쏟아 넣을 텐데 그 세 개 주에 굉장히 많은 흑인 유권자들이 살고 계세요. 디트로이트, 밀워키,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의 굉장히 핵심 관전 포인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동원하느냐예요. 사실 뭐 굉장히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네. 그 경합주 세 곳의 흑인 유권자들이 나와서 바이든을 찍어주느냐,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느냐. 그렇게 되면 뭐 바이든이 얘기하는 공급망,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협력, 뭐 이런 것들,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아니면 트럼프 세상으로 또 돌변하는 것이겠죠. What is that poison? White supremacy. Oh, it is. It's a poison throughout our history. 처음에 이제 왜 또 트럼프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결국 지금까지 왔는데 뭐 흑인들의 불만 아니면은 이제 과거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시절에 퍼스트 아메리카를 얘기했을 때 지금 그리고 사법 리스크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흘러가는 정황상은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네. 교수님은 좀 물론 지켜봐야 될 문제들이 많긴 하지만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굉장히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누가 이길 네, 거냐. 누가 이기냐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제가 2016년에 트럼프가 될 거를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못 맞췄거든요. 네,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 그때 뭐 다 못 맞췄는데 괜찮아 뭐 그러시는데 별로 위안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뭐 미국 정치가 전공인데 둘 중에 하나도 못 맞추는. 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못 맞췄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못 맞췄는지를 정말 제가 오랜 기간 반성을 해봤죠.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 2016년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하고 중서부 세 개 주는 블루 월 스테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민주당을 찍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파란색으로 계속 해놓고 나머지 주를 뭐 아이오와, 오하이오, 플로리다, 네바다,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를 가지고 빨간색 해봤다, 파란색 해봤다 이렇게 해보면 대통령 선거인단 계산해주는 그런 웹사이트도 있어요. 네네네.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힐러리 후보가 뭐 진짜 뭐 최소 득표 비슷하게 해서라도 이기는 게 모든 시나리오였는데 그 당시 트럼프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세 개 주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중서부 세 개 주에 살고 있는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마침 이 세 개 주가 경합주예요. 그러니까 경합주라는 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된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사실. 그래서 다시 제가 답변 안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50.5대 빼면 얼마죠? 49.5? 네, 뭐 요 정도 차이로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요 세 개 주만 지키면 아무리 조지아와 애리조나를 다시 뺏기고 네바다까지 뺏겨도 바이든이 270명이 된다. 네, 그거를 뭐 또 한번 믿어볼까 싶은데 그냥 제가 해칭 의미에서 네, 뭐 트럼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선거. 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경합주는 어찌됐든 바이든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이긴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 유권자들을 네네. 투표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책들을 네네.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잘 쓰면 현직 프리미엄을 네.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되겠죠. 네. 네, 이제 뭐 미국 대선이 사실 미국 정책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라든지 세계 경제, 정치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바이든이 될 수도 있고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또 바이든이 일단 되면 트럼프가 되면요, 뭐 다 많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또 한 번 그 전 세계와 미국 자체가 아마 요동을 칠 텐데 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트럼프가 요사이 그 지지 집회를 다니면서 혹은 인터뷰를 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보통 축약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손봐줄 집단이 있다. 아, 그 세 집단이 뭐냐면 첫 번째가 딥스테이트라 그래서 미국 관료 시스템, 행정부. 두 번째가 글로벌리스트, 소위 뭐 세계화를 찬양하는 사람들, 나 손봐주겠다. 세 번째가 커뮤니스트. 약간 좀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자, 네, 뭐 냉전 끝난 지가 언젠데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SMA라고 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제가 다시 해야 됩니다. 2025년 말에 지금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만료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협상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우리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다시 하게 되고 우리 국회, 미국 의회 비준 사항인데 관련돼서 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뭐 새로운 요구 네.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많이 마음에 안 든다. 주한미군 철수해, 주한미군 축소시켜 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이 그 미국 국방부 예산안에 그 법률 안에 28,500명 이하로 내려가려면 감축시키려면 뭐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이제 법에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 현실로 보면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해. 그럼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국방수권법의 그 법 내용을 위반하는 셈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법을 위반해서 미국 대통령이 군사 안보 정책을 결정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미국 대통령은 군 총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철수해라고 하면 철수할 수밖에 없는데 법 위반을 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탄핵이에요. 정치적인 잣대밖에는 안 남아 있어요. 근데 탄핵하려고 할 때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탄핵할까요? 탄핵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좀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선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겠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트럼프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을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가는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 유권자들도 호응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승인한 것도 미국 의회고 2022년 여름에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할 수 있는 것도 미국 의회 권한입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는 거는 미국 유권자들이 다 공화당을 찍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트럼프 첫 2년 동안은 적어도 중간선거 전까지는 대통령도 공화당, 미국 상하원도 공화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할 수 있는가? 일단 입법적으로 보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 버짓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예산 조정안이라고 하는 이 절차가 있어요. 미국 상원에 또 하원에도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필리버스터가 적용 안 되는 과반만 가지고도 폐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세액 공제라든지 금융 혜택 같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곳이 공화당 쪽이 지금 많아요.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여러 가지 그 금융 혜택,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을 각 주가 어플라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디애나 뭐 이런 데를 다 비롯해서 공화당인 그 주에서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걸 전면 폐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obliged, unobliged라 해서 이미 쓰기로 한 예산 그거는 못 깎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보면 폐기할 수 있는데 폐기하는 것이 공화당 쪽이 유리하냐 안 하냐 정치적 계산도 해야 되고 언제 폐기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정치적 타이밍도 계산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좀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은 제가 그쪽 생각을 많이 했는데 IRA 법안에 대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실제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순간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 하게 되네요. 내부에서는 지금 뭐 IRA 폐기 못할 거다.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요. 이게 전면 폐기냐 부분 폐기냐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어요. 이 돈 푸는 정책들에 대한 반감, 기후 위기나 혹은 에너지 관련된 이런 그 세액 공제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크다면 사실 미국 공화당 하원 상원에서 폐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미국 대선이 우리 증시 또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관진 부장님, 그러면 공화당이 승리했을 때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민주당이 승리했을 네. 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민주당 먼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집권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상황과 크게 차이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디? 바로 이거. 친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어떻게 반대로 또 공화당이 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집권을 하게 된다면 완전히 달라지죠. 전통 산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사실 이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자. 50.5 대 49.5라고 우리 교수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양쪽 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양쪽 다 밀고 있는 데는 어딜까라고 하면 바로 이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받고 조금 더 리스크를 껴안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인프라 쪽에 대한 이런 관심을 좀 더 가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관진 부장님 이렇게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충원 대표님은 미 대선과 함께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꾸준히 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예전에 이제 주도했었던 거는 뭐 퍼스트 아메리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뭐 친환경 보조금 축소하고 법인세율 인하 반대하고 국방력을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2차 전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의 주식들이 갈피를 못 잡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주가적인 측면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환율이 우리나라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이고, 그거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의 이제 유입 아니면 유출에 대한 부분으로 직결될 것인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애널리스트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트럼프는 공약 이행률이 다른 대통령 대비 현저히 낮았다라는 점에도 일단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달러가 이제 또 상승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미국과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도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대선이 온다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서정건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